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도 하고 바이든 대통령도 만나기 위해 지금 미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탄성과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에 간다고 트윗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의회에서의 직접 연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꺼려하는 공화당 정치인에게 압박이고, 그런 의원들을 설득시키는 게 젤렌스키 대통령의 목표입니다. 한국의 재외동포청 신설이 거의 확정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어디에 신설되는지도 미주 한인에게는 큰 관심입니다. 9시 15분경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직접 들어봅니다. 유정복 시장에게 한국 현안의 핫 이슈도 질문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아왔던 세금 보고 공개가 법원 결정과 하원의 투표 결과 일반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바이든 시대의 우정국이 트럼프 시대와는 반대로 전기 우편 트럭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의 CEO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CEO를 찾는 대로 CEO 자리에서 내려온다고 트윗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CEO를 이 잡을 원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트윗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교회는 늘어나도 교회에 가는 사람과 신을 믿는 미국인은 역사적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오후의 탑뉴스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미국과 세계의 탑뉴스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방문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입니다. 러시아로부터 침공받은 지 301일째이고 전쟁 중인 대통령이 하루 전에 최전선 동부 지역의 마을을 방문을 하고 그 마을에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기에 전부 자신들의 이름을 써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선물을 해 주십시오. 의회의 의원들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지원해 달라는 일반 우크라이나 국민 병사들의 그런 마음입니다. 그 길을 갖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미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오기 전에 폴란드 기차역에서 보인 것을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그 신변 안전 때문에 사람들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미국에서의 스케줄도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매체가 일부는 의회에서의 연설이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4시 30분으로 잡혀 있는 것을 보면은 동부 시간으로 7시 30분이죠. 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전체 그 의원들에게 저녁에 자리를 비우지 말아라. 대신에 누가 온다 하는 얘기는 안 했지만 아마 그때쯤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가 멀리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몇 시간 정도의 방문이 될 겁니다. 그 사이에 의회 연설 전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미국의 국가 자문들을 만나서 역시 우크라이나를 도와달라는 것을 설득을 하겠죠.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오늘 오후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일어날 만한 그런 일입니다. 본인은 미국으로 떠나오기 전에 지금 그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푸틴이 미국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보내는 것도 이건 이번 전쟁에 하나도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푸틴으로서는 장기전을 원합니다. 미국이 지치길 원하죠. 미국 국민이. 또 일부 미국의 공화당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에 어떠한 지원하는 것을 좀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때에 젤렌스키가 전쟁통인 국가를 떠나서 미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떠날 수 있는 시기다. 301일 됐지만 그리고 그만큼 지원을 받아야지만 된다. 그 같은 지원에 대한 불씨를 키워야지 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9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과 대통령 집무실에 같이 나란히 앉아서 찍은 사진도 오늘 아침에 다시 보니까 그때는 검은색 양복에 타이까지 메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타이 메고 오겠습니까? 양복 입고 오겠습니까? 전시에 군인들이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숨지고 다치고 있는데 늘
전쟁 이후에 그의 시그니처 옷이었었던 카키색 셔츠, 군인들이 입는 셔츠를 입고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국가안보팀과의 미팅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에 큰 도움이 되니까 미국이 처음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보낸다고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 있는 데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 쪽에서 날아오는 드론으로부터 우크라이나 도시를 방어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진 않을 겁니다. 장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 말하자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 쪽으로 향하는 그런 무기는 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20억 달러 추가로 지원을 하겠다 하는 발표도 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의회에서 직접 연설을 하고 그 전에 이제 의회는 우크라이나에 약 450억 달러 정도 추가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뭐 거의 확정적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번 주에 통과된 1조 7천억 달러 임시 지출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은 아니 우리나라 돈을 저기에 너무 많이 퍼주는 게 아니야. 그런 의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죠. 그렇지만 우크라이나로서는 한 달 전쟁 비용이 50억 달러가 든답니다. 그러면 푸틴 대통령이 장기전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지금 미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군사적인 지원이나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이나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음이 독일, 영국, 폴란드야 당연히 본인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잡아먹으면 그 다음 본인들이 또 잡아먹히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많이 지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캐나다입니다. 나토 회원국이니까 프랑스, 체코공화국, 스웨덴, 에스토니아, 이태리 경제가 나빠도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 지도자들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규적으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도 오늘 12월 21일인데 열흘 전인 11일에 전화 통화를 했고 그리고 일요일에 엊그제 최종적으로 미국을 전쟁통인 대통령이 방문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답니다. 왜 지금이겠습니까? 1월 초에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아무래도 젤렌스키가 와서 뭔가를 하겠죠. 대통령으로서 훌륭한 연기를 하려고 오는 거죠. 그게 이제 여론을 딱 일으키면 도와줘야 되겠구나 아직도. 그러면 그 여론을 공화당 의원들도 자꾸만 군비나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돈을 주는 것을 반대하는 의원들도 설득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기 전에 분위기가 조금 더 좋은 연말이지만 지금 오게 된 거죠. 동부의 최전선 바하무트를 방문해서 그야말로 군인들에게 전의를 키우고 대통령이 군인들에게 훈장을 주는데 보니까요. 대통령이 무슨 군사령관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민간 대통령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카키 군인들의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군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쭉 우크라이나 기에 적어서 이걸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회에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서 하려고 하는 임무를 완성하시기를 저희는 바랍니다. 이제 이런 비디오를 봤습니다. 미국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군 10만 명, 우크라이나 군인 10만 명, 합쳐서 한 2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거나 다친 그런 사람이고 우크라이나 사람들 러시아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었던 사람들을 빼고는 한 4천만 명 된다고 하면 그 4천만 명 가운데서 780만 명이 유럽 어디로 러시아로 간 사람도 있지만 난민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4천만 명 가운데 780만 명. 그리고 어쩌면 수백만 명의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 집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갔죠. 특히 동부처럼 러시아가 합병을 선언한 그런 도시에서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의회 연설 말씀드린 대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4시 40분경이 될 것으로 알려졌고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전쟁 중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스케줄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아마 미국에 도착하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3월 달에 화상연설을 했죠. 그때 세계에 전부 화상연설을 하고 미국에서도 미국 의회에 화상연설을 해서 기립박수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늘 어떤 식으로 뭐 막 복잡한 무슨 이념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연설을 해서 그 연설을 보는 미국 사람들이나 또 미국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움직일지 얼마나 설득당할지 이걸 궁금해하고 있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 특히 가장 궁금해하는 사람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말합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푸틴이 전쟁을 끝내기를 원한다면 나는 푸틴과 대화할 뜻이 있다. 푸틴이 say no 합니다. 이거는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에게 하는 말과 김정은으로부터 받는 응답과 똑같습니다. 크렘린이 젤렌스키가 미국을 방문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젤렌스키의 워싱턴 방문이 평화적인 대화를 개선할 분위기를 만들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이 늘어나고 그들의 무기로 우리를 타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힘이 더 확장되기 때문에 미국으로 오기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크림반도까지 다 찾겠다. 점령당한 모든 영토를 다 찾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우리의 영웅들이 군인들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도록 가능한 것 또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스케줄이 나오네요. 동부 시간으로 2시에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 도착해서 2시 30분에 집무실에서 미팅이 있고 동부 시간으로 4시 30분이니까 LA 시간으로 1시 30분이거든요. 그때 의회 연설을 하는 것으로 지금 스케줄이 막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미국이 끝난 뒤부터 젤렌스키의 미국 방문 스케줄이 시작이 되는 거군요. 아무튼 그래서 모든 영웅들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우리가 상상했었던 것, 상상하지 못했던 것, 불가능한 것, 예상했었던 것, 가능한 모든 일을 제가 다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적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겁니다. 루안스크도 크림반도도. 그러한 맹세를 했고 그 맹세가 100% 완성되리라고 사람들이 보지는 않겠지만 특히 크림반도의 경우는 그러나 국민에게 그 같은 맹세를 하고 군 통수권자로서의 연설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곧 2시간쯤 있으면 백악관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착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고 심정적으로 또 전체적인 세계의 질서 문제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것이고 재외동포청 늘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까지 대강 듣고 마셨던 분들은 잠시 뒤에 제가 이번에 선거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의 현안에 대해서도 몇 가지 원래는 오늘 재외동포청 때문에 인터뷰를 하는 건데요. 제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잠시 뒤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인터뷰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시간에 오랜만에 인터뷰를 합니다. 지금 인천광역시의 유정복 시장님 연결됐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되느냐 국민의힘이 되느냐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고요. 오늘 제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은 120년 전인 1902년 12월 21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내일이 인천 제물포에서 많이 듣고 들었던 121분이 하와이로 처음으로 이제 이민을 떠나신 날이고 120년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 해외 동포가 732만 명 정도 됐다고 하고 또 한국 외교부라든가 아니면 미국 센서스의 조사는 다르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도 200만 명이 넘습니다. 당연히 국가로서는 재외동포 법이 필요하고 재외동포는 영사 업무 여러분들 아주 불편하신 건 많으시잖아요. 병무 또 민원 창구 필요한데 그 모든 곳을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재외동포청이 마련될 시점인데 그 첫 출발지
도시인 인천광역시가 이 재외동포청을 유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와이에서 어제도 막 행사가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시간이 되면 제가 좀 여쭤보기로 하겠고요. 유정복 시장님과 이민 역사 또 재외동포청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2014년도에는 송영길 민주당 후보에게 이겼었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인천광역시장으로 취임을 하셨고요. 전에 뭐 행정안전부 그 장관도 지내셨고 농림수산식품부였죠. 당시에는 장관 지내셨고 17, 18, 19대 국회의원 지내신 유정복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뿐만이 아니라 이 하와이에서도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인사 나누시죠? 네, 라디오 서울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천광역시장 유정복입니다. 오늘 그 미주 저녁에 방송되고 있는 라디오 서울 통해서 우리 한인동포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방송이 그 동포들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또 미주 한인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번에 하와이 와서 이민 12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갖고 있는데 이때 이렇게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돼서 아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쁘게 준비해 주셨네요. 네, 저는 그 인천의 인하대학교가 그 인천과 하와이 이민사가 연결된 이름이라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아마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시면요. 네. 인하대학교 명칭이 지금 강혜신 방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의 인자, 네. 하와이의 하자를 따서 인하대학교가 된 것이거든요. 네. 그만큼 그 하와이 이민 역사 속에서 갖고 있는 인천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즉 120년 전에 한국, 그러니까 한민족 이민의 출발지가 인천이고 또 그 종착지가 이제 하와이였던 것이죠. 네. 그 당시에 하와이 그 이주한 우리 이주민들께서는 그곳에서 정말 어렵게 사탕수수 받아서 고된 일들을 하면서 고국을 그리면서 그 당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해서 고국에 보내기도 했고 네. 또 학교 유경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인천에서 출발했던 이분들께서 한국에도 MIT와 같은 공대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인하공과대학을 그 당시 설립할 수 있었는데 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인하대학교가 되었던 이런 역사가 있고 하여튼 인천과 하와이는 이런 특수한 관계 속에서 발전해 왔는데 이민 역사의 출발지고 또 종착지다 이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인천에 한국 최초의 이민사 박물관도 있다면서요. 웹사이트로는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120년 전에 이렇게 이민을 시작한 이후에 100년을 기념해서 이제 한국 이민사 박물관을 인천에 두고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게 했고. 또 하와이 오면은 이제 인천 하와이 공원도 조성해서 양 지역 간의 관계를 기념하고도 있고 이런 특수한 그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네, 하와이에 살고 계신 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와이하고 인천하고 자매 도시 맺은 지가 20년이 넘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뒤에 하와이하고 자매되면 이제 2003년도가 되죠. 한 20년이 되는데. 그때 그러니까 100년 이민. 호노룰루시하고 호노룰루시하고요. 네, 네. 이민 아마 100년사를 기념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그 많은 미국 각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 재외동포청은 신설되는 거죠? 거의 확정적인 거죠? 재외동포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외동포청을 만드는 것으로 이미 말씀을 하셨고 또 기정사실화돼서 준비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재외동포청은 이제 새롭게 정부의 청단이 기관이 생기는 것인데요. 물론 당연히 이제 재외동포 단체 교류 협력이라든가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차세대 동포 교육과 문화홍보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함께하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지금
재동포 수가 730만 명 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적으로는 알고 네. 있는데, 이 동포 사회의 그 높아진 기대감이나 세대 교체 등 정책 환경에도 변화해 나가야 되고 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저는 인천에 유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그리고 당연하다, 이런 취지, 이런 생각을 갖고 인천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10월달에 이제 인천에서 세계 한인 회장단 대회를 열었거든요. 한 70여 개국의 한 400여 명의 회장단들이 참여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뜻을 모으고, 저는 지난 10월달에 유럽에 가서 유럽의 각국의 또 한인 회장단들이 프랑크푸르트에 모여서 인천의 재동포청이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선언이 있었고, 어제는 그 하와이에서 한인 회장단을 비롯한 각 단체들이 모두 재동포청 인천에서 유치되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인천이 세계적인 국제공항을 갖고 있고 항만을 갖고 있는 접근성뿐만이 아니라 또 이 이민사 그 120주년 하와이 이민의 그 출발지이기도 한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또 지금 오늘날은 그 인천은 뭐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해서 아주 국제도시로 손색이 없는 어떤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측면에서 인천이 최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좀 전에 무슨 상징적인 역사적인 재외동포청이 생기면 이런 것이 된다 하는 말씀은 해주셨고요. 그러면 만약에 인천에 재외동포청이 생긴다면은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뭔가 업무를 볼 때 역사적인 상징성 말고 실무 차원에서는 뭐가 편하게 되나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인천은 그 세계적인 공항을 갖고 있는 데다가 국제도시를 이미 많이 이렇게 형성해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각종 업무 공간이라든가 또 다른 나라의 협력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할 뿐만이 아니라 인천에는 이미 15개 국제기구가 들어와 있고 뭐 5개 대학도 들어와 있고 이런 국제도시를 기반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인천을 통해서 뭐 대한민국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런 그 교통 여건도 갖고 있고, 또 서울하고의 접근성도 아주 가장 좋은 지역이고, 이런 종합적으로 볼 때 인천은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뭘 추진하고 있냐면, 인천은 이미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메리칸 타운이 조성이 돼 있고요. 네. 곧 지금 유러피언 타운을 조성을 하고 이렇게 글로벌 타운들을 조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천은 바로 동포들이 한국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충분히 갖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재동포청 인천이 유치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모든 재동포들께서 오셔갖고 업무적이든 또는 비즈니스적이든 또 문화교류적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지역이 바로 인천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그 관련 업무 그쪽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지금은 뭐 막 분산돼 있고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일관적이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해하셨던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그리고 지금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님께서는 인천이 이러한 것으로 재외동포청이 만들어지는 최적지입니다 했는데, 다른 도시들은 우리도 유치하고 싶습니다, 이런 그 제안들 안 하나요? 캔디데이트된 다른 도시들은? 네. 네, 다른 도시들도 이런 의사를 갖고 아마 준비하는 게 있을 텐데요. 네. 인천이 최적지이기도 할 뿐만이 아니라 네. 또 저는 아주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해갖고 당연히 인천의 경쟁력이 다른 데보다 높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나가고 있고요. 그것은 뭐 제가 지금 논리적으로 쭉 얘기했다시피 다른 지역이 인천하고 경쟁 부문에서 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접근성 문제라든가 국제도시로서의 뭐 면모라든가 또 그 외에 인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이런 글로벌 타운 조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천하고 충분히 비교가 될 겁니다. 네, 네. 뭐 제가 뭐 얼핏 듣기로는 뭐 대전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공항하고 가깝고 서울하고 가까운 곳이 편하시겠네요. 이 한인분들께는. 물론입니다. 예. 누가 결정하나요? 그 최종적인 결정은요? 재외동포청을 어디에 하는 결정은요? 그 정부 청사가 어디에 두느냐 하는 거는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만, 네. 물론 이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이제 외교부하고 이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청사 관련한 거는 이제 업무 소관은 행안부지만은 네. 외교부와 또 뭐 결국은 이제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니 한인들이 미주 한인들이 해외 동포 732만 명 가운데 가장 많이 살고 있으니까 저희는 인천이 좋을 것 같은데요 하고 얘기하면 조금 반영이 됩니까? 물론이죠. 아주 큰 네. 힘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재외동포청이 이거 신설까지 정말 너무너무 오랜 동안 끌어왔었던 건데 이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이민자들이 그 위상 같은 것도 높아진다는 뜻이겠고, 제가 유정복 그 시장님께 미리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몇 가지 현안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외동포청은 그렇고요.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농림수산 그 식품부 장관을 지내셨는데 지금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그리고 드루킹 사건 때문에 2년 징역 지금 5개월 남았다고 하는 김경수 경기지사의 사면 없는 가석방, 갑론을박 많은데 뭐 이 지금 그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그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이제 기본적인 권한으로서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여러 가지 법률적 판단이라든가 또 국민들의 정서 또 그다음에 정치 환경 이런 부분들을 두루 살펴서 하지 않겠습니까? 네. 법무부에서 이제 곧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면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될 텐데, 저는 우선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이제 법률적인 부분도 뭐 고려가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은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 이제 고령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여건도 있고 또 그 당시 법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대통령 이전에 뭐 아시다시피 그 이제 JFK 다스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이르게 됐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네. 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이제 법적인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 재임 이전의 문제 등등으로 이제 이렇게 그 고초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이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대외적인 문제도 있고 국격의 문제도 있고 또 국민 화합의 측면도 있고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뭐 사면하는 부분은 지금은 적합한 시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사면할 때 소위 말하면 정치인들을 뭐 균형을 맞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 부분은 결국은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되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볼 때 그 김경수 전 지사 문제도 거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면 없는 가석방이다 뭐 이렇게 뭐 보도됐지만 사실상 결정된 거로 보여지진 않고 네. 또 이제 본인은 뭐 석방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손편지를 썼죠. 나는 처음부터 네. 무죄를 주장했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여당에서는 또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이제 법적인 문제로 재판을 받고 지금 이런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마치 뭐 독립운동가도 아니고 그런데 나는 석방 이거 원치 않는다 하는 부분이 맞느냐 하는 비판적인 여론도 있고 그런데요. 하여튼 이것은
정상적으로 정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자고 봅니다. 네, 지금 그 유정복 지사님, 아니, 그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명박 그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은 이미 뭐 집에서 생활하지 않으시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하고, 이제 김경수 경기지사의 경우는 사면이 없는 가석방이면 어차피 5월 달이면 나오는데 몇 개월 남지 않는 거, 이건 너무 정말 꿰맞추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데에 대해서 간단히 답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건 특히 정치권에서 보는 시각들은 사실은 그야말로 정치적 시각에서 보는 부분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데, 야당에서 뭐 심지어는 이것을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뭐 사면 조치가 아니냐고 하는 부분은 좀 지나친 정치적 견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면이 갖는 특수성이 그 법적 판단에 대응을 넘어서 정치적으로 국민 화합이라든가 또 적어도 대외적으로 볼 때 국가의 그 위상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인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과거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이것을 너무 뭐 불공정하다 이렇게 볼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드루킹 뭐 사건 등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부분도 몇 달 안 남았는데 그것을 지금 석방하는 것은 뭐 꿰맞추기식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또 역으로 몇 달 남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는 뭐 사면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으로 보면서 뭐 정치적인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인물로서 비춰지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건 정부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 최종적인 절차는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것도 확정적이겠죠. 국민의힘 소속이시니까요. 국민의힘이 이제 그 당 대표를 뭐 미국과는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만 현재의 30% 여론, 70% 당원 투표에서 100% 이제 당원 투표로 하는 이 결정에 대해서는 유정복 그 시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는 것은 이제 중요한 정치 행사인데요. 물론 정치 상황에 따라서 국민 여론을 반영해서 국민적 관심도를 높여 나가는 부분의 그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당의 대표는 말 그대로 당의 얼굴 대표를 뽑는 거거든요. 당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라든가 당원의 총의를 묻는 것인데, 그렇다면 당원에 의해서 당대표가 뽑혀지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가장 당연하기도 하고 원칙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거에 당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지지 기반이 약하고 또 더 많은 관심들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은 원칙이라고 하면 뭐지만 기본적인 그 당의 대표를 뽑는다는 행사에 비해서는 좀 어긋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국의 경우도 이제 조금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미국이나 선진국의 경우 국민 여론조사보다는 당원 투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전당대회라고 하면 그 당의 기본적인 구성원들로부터 판단되고 평가받아야 된다는 원칙론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런 차제에 당원 100%를 통해서 당대표를 뽑는 것은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오랜 동안 그렇게 해왔을 때는 뭐 이유도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시점 문제죠. 시점이 그러면 시간을 충분히 두고 하면 좋은데 왜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바로 이 시점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느냐, 이런 그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과거에 뭐 권위적인 시대에는 이렇게 하질 않았죠. 뭐 지명직 그렇죠. 네. 시절도 있었고, 그런데 그 후에 당원들에 의해서 해왔습니다.
사실상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것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가 않은 거죠. 10년은 넘던데요. 그래도 예, 네. 한 18년 네, 이제 해왔는데 그 부분이 마치 이것이 당원 투표라는 게 뭐 당연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요. 약간은 좀 변칙적 내지는 예외적인 상황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집권 여당이 됐고 그다음에 당이 중심이 돼서 정부와 함께 국가 경영을 해 나가야 되는 국정을 드러나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더 당의 정체성이 확보된 가운데 당당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 시기에 그런 전 국민의 당원에 의한 대표 선출의 시점이 고려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 들어봤는데요. 이 하와이에서 아직도 재외동포청 신설을 인천에 하기 위한 일정 많이 남아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에 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고 인터뷰 마무리할까요? 네. 네. 우선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을 통해서 그렇게 미주 전역에 방송되고 있는 동포들 만나게 돼서 전 대단히 반갑고요. 또 제가 하와이에 와서는 단지 이민사 120주년과 재동포청 유치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천과 하와이 교류협력 발전뿐만이 아니라 한국, 미국이 서로 상호 발전해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다양한 행사나 또 미팅을 통해 갖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천이 세계적인 충일 도시로 가기 위한 대외적인 업무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천은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이렇게 세계로 나가는 세계적인 도시로 비약 발전해가고 있는 지역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것이 이제 인천의 꿈을 키워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교두보를 만들겠다는 제 생각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 미주 전역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금년 며칠 안 남았는데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 새해에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인천에서 초중고등학교 전부 졸업하신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간에 여러 번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 그런 부탁 안 드렸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인터뷰 있으면은 좀 시간이 짧아서요. 지금부터는 뉴스를 조금 간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직 시절 내내 막아왔었던 세금 보고가 법원 결정, 연방 대법원이 얼마 전에 판결을 내렸고요. 그리고 의회, 하원의 어제 그 투표 결과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거의 4년 동안 법적 소송이 있었고 미국에서 뭐 대통령이 될 사람이 후보 내지는 대통령이 세금 보고를 공개하는 게 의무는 아닙니다만 리처드 닉슨 이후에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IRS와 그 국세청의 감사 때문에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어제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감사는 국세청 감사는 2019년 4월 3일부터 시작됐는데 왜 그때부터냐? 하원이 민주당이 되고 난 이후에 계속 이 문제를 거론을 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후보 때부터 계속 감사받고 있어서 못한다. 감사 끝나면 공개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역시 그 거짓말이었고요. 2020년도에 뉴욕타임스가 18년 동안 세금 보고서 사본을 입수를 했더니 18년 가운데 11년 동안 연방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었고 백악관에 1년, 2년 근무할 때는 750달러 그리고 세 번째는 아예 0달러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는 0달러를 냈고 뭐 과거에 뭐 세금 뭐 환불받은 것도 뭐 7,290만 달러가 있고 민주당은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공개하겠다고 하고 어제 투표는 완전히 민주당 찬성
공개하는 것. 공화당 반대였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이렇게 되는 경우 누구의 세금 보고라도 공개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언제 볼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역시 미국에서는 다음 해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때와 이전으로 나뉘어서 그렇게 되기 전에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우정국도 이게 대통령이 바뀌면 많은 것이 달라져서요. 트럼프 전 대통령 때에 우정국에서 일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본인의 이제 그 선거 기부자를 이 사람이 물류회사를 만들고 있고 지금도 그 물류회사가 우정국과 계약 관계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정국으로 놨었을 때와는 지금 전혀 다른 일. 여전히 그 사람이 우정국장입니다. 임기가 있으니까는요. 루이스 드조이 국장이 75대 우정국장이거든요. 2020년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우정국장이 돼서 그전에는 뭐 가스 파워 트럭으로 90% 우정국의 배달 차량 등을 바꾼다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압력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로 우편 배달 그 차량을 많이 바꾸겠다. 2026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우정국장이 전에는 가스 페달로 바꾸겠다 했는데 지금 전기 자동차로 바꾼다고 하면서 우정국의 재정 상태가 좋아져서 그렇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백악관과 협조도 잘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적과의 동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분이 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공화당 기부자이기 때문에 됐었던 사람인데도 민주당 행정부하고는 일하는 거고요. 트위터의 CEO는 일론 머스크는 여론조사한 결과 본인에게 트위터 CEO를 물러나라고 하니까 물러나기는 하겠다. 대신에 아니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도 있나? 이 힘든 일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이라고 얘기를 했고 물러나도 엔지니어링과 어떤 부분은 그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시장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그쪽은 이제 본인이 갖고 있겠다 하니까 테슬라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싫으시겠죠. 테슬라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 테슬라 투자자들은 트위터에서 조금 일론 머스크가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생각이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고 10월 달에 본인이 440억 달러로 인수하고 세계 최고 부자 자리에서 내려왔는데도 이 트위터에서의 그 여러 가지 결정권을 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한 거죠. 이 교회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시간 되는 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형 교회 무척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는 사람, 신을 믿는 사람, 이런 미국인이 역사적으로 줄어드는 게 몇십 년 동안 계속 추세가 돼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 출석자가 45% 줄어들었는데 그 이후에 뭐가 좀 개선된 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는 20% 5분의 1 정도는 무교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신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하는 사람도 역사상 많아서 거의 뭐 20% 이 정도 되거든요. 유일하게 증가한 것은 주류가 아닌 그 어떤 그 종교가 증가를 한다는 건데 예전에는 뭐 침례교, 감리교, 무슨 뭐 루터교였다면 지금은 어떠한 종파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서 교회 문이 열렸어도 다 돌아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특정 교파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요. 이 보스턴 대학교의 종교학과의 토마스 그룹 교수가 얘기를 하는데 교회뿐 아니라요. 이 팬데믹 이후에는 사람들이 잘 모이지를 않습니다. 집에 많이 있고 집에 있으면 휴대폰이 있고 인터넷이 있고 그러한 것도 이제 또 하나의 성향이라고 하고 1940년부터 1990년까지는 90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인구의 약 70%가 기독교인이었다. 그때는 뭐 백인 인구가 그거보단 조금 더 많았겠네요. 거의 비슷했는데 그런데 이제 특정 종교가 없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94년도에 공화당이 굉장히 장악을 하면서 공화당의 종교처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점점 멀어지는 그렇게 또 프레임을 만들기도 했고요. 뭐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왔다 해서 종교를 당파 정치에 이용했었던 종교인들도 많다는 내용 희리 보도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